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밤 사이에 나스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과연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시장은 이렇게 요동을 쳤는지 한번 긴급하게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운영하시는 랩이 있을 텐데, 네. 밤 사이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좀 수익률이 확 깎였을 것 같아요. 4%. 지수로 4% 깎였으니까. 예, 그렇죠.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깎이지는 않지만, 예, 당연히 영향 받겠죠.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들고 있는 비중이 좀 높아서 그쪽은 오히려 밤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방어가 됐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도체는 뭐 평균 지금 5% 빠졌으니까 나스닥보다도 1%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게 뭐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거의 두 자릿수 갈까 말까 했다가 지금 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자마자 결론적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펀더멘털이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게 타이밍인 거죠. 우리가 지금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즉 그 어떤 실질적인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해 왔던 부분이 뭐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지 결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봤었을 때 항상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듯 했었죠. 그렇지만 또다시 지금 빠지는 게 어떤 테크니컬한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단기 반등은 끝났고 확실하게 지금 이 트리거 포인트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트리거 포인트가 안 생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따가 좀 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고 또 그 과정 아래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미 연준 스탠스가 안 바뀌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렇죠?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되면은 당연히 대세 하락장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번에 상승장은 베어마켓 랠리로 끝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안 간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지금 빠지는 것은 테크니컬 또 빠지는 거고 다시 재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 종목의 흐름을 보고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은 저희는 이번 조정은 테크니컬한 조정이다 오히려 반등이 테크니컬한 반등이다라고 보지 않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할 텐데 그거는 9월 21일 날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 보면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그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 일주일을 보시면은 4%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한 달로 보시면은 플러스예요. 아직까지. 그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달로 보면은 첫째 주, 둘째 주는 올랐다가 셋째 주, 넷째 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정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차트를 제가 오늘 뭐 SNS 찾아보다가 이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20% 드로다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을 했다.
그러면 보통 20%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가 베어마켓이라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를 놔두고 더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올라왔던 요게 테크니컬한 반등이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시 대세 하락장이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월요일 되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어마켓 랠리 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들을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가 당연히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었는데 아니지 않냐. 파웰 의장이 말했는데 좀 고통을 감안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냐. 아직까지 4배 수준이다. 원하는 미 연준이 바라는 2%의 4배다. 8%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급냉하는 거고 있는 거 아니야. 주택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장이 오를 수가 있냐. 경기 안 좋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또 신용카드 쪽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ISM 숫자들이 다 지금 안 좋다. 그 다음에 일드 커브가 인버트 돼 있다.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다. 예, 그리고 또 유럽 쪽을 봐라. 유럽은 지금 엉망이다. 예, 유럽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악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요 포인트들을 다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요 테크니컬 리바운드가 그러니까 바운드를 했다가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W자를 형성하고 그래서 저점이 올라가는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선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던 게 마이너스 24.5%였어요. S&P 500이. 네. 예, 그리고 올라가서 어디를 찍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선 있죠. 이게 저희는 이제 제가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3개월짜리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상한선, 중앙선, 하락선, 하한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상한선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요 내려온 거는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중앙선으로 가서 끝나느냐 아니면 더 떨어져서 요 밑에 하한선에 다시 한번 왔다가 가느냐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반반의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정이 오는 부분인데 요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던졌다가 중앙선에서 끝나고 다시 올라갈 거면은 던지면 안 되겠죠. 근데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3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뭐 그러면은 한 번 좀 던졌다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아마 중앙선까지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4% 급락하면서 그 근처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추가로 뭐 이 계산으로 따지면은 한 추가로 한 2% 정도, 3% 정도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S&P고요. 근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빠져서 올라온 폭이 18.9%예요. 네. 그래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 하락폭의 58.2%나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보통 대세 하락장이면 떨어졌던 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반등하고 다시 빠져야 되는 건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겁니다. 또 보시면 이제 이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34.8% 빠졌다가 24.8% 반등을 했고 또 상한선을 찍었죠. 예. 그리고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하락폭의 46.3%를 반등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선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또 아까 똑같습니다. S&P랑 한 2, 3% 조정 받고 끝나느냐? 아니면 쭉 밀려 내려와서 여기 나왔던 1,500포인트 근처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더 내려가느냐. 지금 이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정말 변화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왜 이것은 일시적 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자,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분이잖아요. 미 연준이 아까 보면은 파웰 의장의 도대체 발언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일 때는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 이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든지 스탠스를 바꾸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토를 달아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개인들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요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가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어쨌든 간에 중립금리까지 올렸어요. 2.25%까지 올렸습니다. 2.25에서 2.5%. 예, 미 연준이 계속 여태까지 얘기해 왔던 기준금리의 중립금리가 2.5%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올렸는데 이미 거기까지 올리니까 상당 부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시면 근원 PC 인플레이션 추이가 나왔는데 쭉 빠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져서 그 전에 4.7%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래 5년치 또는 미래 10년치 예상 또는 미래 5년 뒤에 그 후에 5년치 자, 이런 숫자들을 다 보시면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10년 평균이 2.57 그죠? 그 다음에 5년 뒤 5년 미래 인플레이션 2.47 그 다음에 5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2.73 그러니까 다 3% 미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와가 있는 아까 거기서 보면은 막 눈알 이렇게 뚱 하면서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4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게 아니고 2%의 타겟에서 1% 포인트 1.5배 수준 정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숫자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간다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말이 되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3%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 있잖아요.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일 때가 당연히 고통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한 5, 6%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8%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진다. 그럼 미 연준의 스탠스는 그렇게까지 빨리 올릴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에 나와 있던 3.15% 미래 예상치 또는 산업재 버블 3.45%에서부터 보면 지금 2.9%까지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네. 여전히 3%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는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2.25, 2.5% 가지고는 2%대로 안 떨어졌으니까 3%대니까 더 올려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얼마나 더 올리느냐의 기준인 거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5% 정도까지 올리면 그것이 거의 꼭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이 조정이 올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어쨌든 9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변곡점이 일어나려면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리는 속도가 여전히 0.75, 0.75, 또 0.75이면 아직 변한 게 없잖아.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 하겠어.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거라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9월 22일 날 0.5%야. 그 봐라. 이제 0.75에서 0.5%, 또 이제는 0.25%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번에 발표가 나오고 나서 0.75로 올릴 확률이 61.5%다. 그러니까 3분의 2고 0.5%가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웰 의장의 발언이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웰이 지금 시그널 정확하게 안 주네? 꺾였다고 얘기 안 하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혔다고 생각을 안 하나 보네? 그러니 0.75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까지 올리는 것이 이 중립금리보다 1%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0.75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못 올라가겠죠. 그냥 빠지더라도 이렇게 더 빠져서 W자를 만드는데 그게 거의 전바닥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그 전에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 이 0.5% 올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래젝터리, 그러니까 그 추세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BCA라는 곳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미 연준이 얼마까지 올렸다가 어떻게 할 거자 이거고요. 보시면은 역시나 3%에서 3.5% 그죠? 4% 미칩니다. 네. 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법.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최근의 숫자이고요. 네. 요 회색 선은 다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올리는 속도가 확 떨어지는 게 올해 9월부터 하반기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올리는 건 당연히 빠르게 올리고 그래서 0.75로 올리고 나서 끝. 그 다음에 이제 0.25, 0.25 올리거나 0.5% 올리고 끝. 0.25, 0.25 이렇게 갈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안 올리고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요게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2%까지만 올릴 거다. 만약에 요 차트가 나왔었으면 요 2% 올릴 때까지 시장은 계속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도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그 빨리 올리는 구간만큼은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게 항상 그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느냐 안 빠르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변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미 연준이 매 만날 때마다 0.25 정도씩만 올린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사이에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린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0%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2%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주식을 사야 돼. 이런 스트래티지를 썼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1년 만에 3%로 올려? 이렇게 빨리 올리나? 이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3%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 연준이 이제 올리는 속도가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2% 올리는 2%포인트 올리는 그 추세 정도로 되도록 복귀할 때 이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정이 온 거고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이게 더디어질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요번에 빠지는 거는 테크니컬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은 이제 다시 반등장에서의 그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이 반등,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계속 갈 것이다. 이 조정 이후. 네. 근데
여기서 또 나중을 또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천천히 올리게 됐을 경우에 계속 0.25%씩 뭐 얼마만큼 한 번씩 올린다 치면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차트로 갔다고 치면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1년, 2년, 3년에 걸려서 2%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올리고 나면 보통 2% 정도를 긴 기간 동안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사거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다른 거를 투자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안 일어났고 오히려 금리를 훨씬 더 빨리 당기는 게 나왔으니까 조정이 먼저 당겨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때, 즉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지는 것으로 복귀할 때는 시장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는 폭을 3% 올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 시나리오로 가버리면 그래서 정말 뭐 2% 정도 더 올렸다. 그럼 그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었을 때 감당 가능할 수 있는 경제는 없고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3.5%예요. 맥시멈. 연준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3.5%를 돌파시키는 걸로 가버리면 결국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다시 반등을 하다가도 3.5%를 땡기는 순간에 한번 또 폭락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에서 정말로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마지막 남은 1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오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을 때 제법 많이 하락, 거의 35%에서 50% S&P 기준입니다. 예, 나스닥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S&P 기준으로 그 정도면 사실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네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결국은 이 미연준의 금리와 경기 침체 요 두 가지 큰 요소를 보면서 언제 우리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샀다가 또 매도했다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매도를 놓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매도 타이밍에서 언제 팔 거냐 요거를 잘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잡히느냐 안 잡히냐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디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에 보시면 요 기간 있죠. 요렇게 왔다 갔다 중간에 움직였던 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폭등을 했었지만 지금 떨어지면서 아마도 여기 안정적인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렇게 살짝 또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괜히 이제 또 사우디 쪽이 오펙 하면서 우리 감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좀 땡기려고 하죠. 왜냐면 얼마나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낮은 유가 시대였으니까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나 중동이 막 재정 적자가 난다더라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을 때 지금은 엄청나게 흑자가 나니까 그래서 재정을 좀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이 $100 위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75를 바닥으로 고점을 $100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나올 거다.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쳤던 영향으로 계산하자면 기본적으로 가장 높았던 8.7%가 나왔었을 때 에너지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4% 이상 모든 부분은 에너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잡혔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4%대까지는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또 보시면 브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추세 만약에 요게 훅 나오잖아요. 이건 좀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거는 경기 침체. 예. 근데 요렇게 와서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 나오고 $80 수준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유가가 확 튀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니까 결국은 이제 유가가 더 이상 꼭지를 찍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결국은 이제 실물 경제 쪽에서 뭐 렌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코어 근원 인플레이션. 아까 근원 인플레이션 아까 보여드렸지만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만떠로 보면은 안 올라가요. 네. 예,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4%가 아니라 2%대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부터 내년 9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아마도 3%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말까지는 평균적으로 내년이 아마 3% 이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추세가 2%로 수렴하는 시기가 내년 말쯤에 왔다. 뭐 내후년에 온다. 그럼 그 전에 액션이 들어오겠죠. 이미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추이도 보시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높게 나올 때는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M1 증가율, M2 증가율 이게 미 연준이 하는 거니까. 네. 특히 M1은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훅 빠져서 5%대로 왔어요. 그리고 요 숫자가 이제 5%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좀 수렴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대충 5%에 되면은 안정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이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가 지난달에는 0.1%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수요를 진작시키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안 먹히냐? 이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성장률 둔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먹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장내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금 증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죠. 네. 3.72%까지. 자, 요거를 보고 있으면 요거는 미 연준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 연준 너네들 할 일 못했잖아. 잘하지 않았잖아. 너네 틀렸어. 너 잘못했지. 막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미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는 자, 우리 대응 잘하고 있잖아. 우리 이만큼 유동성 회수하고 있어. 그리고 예금 증가도 이렇게 줄어들었어 하면서 이게 더 이상 블레임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뭐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렇죠. 일단 뭐 문제는 시장의 생각인 거죠. 시장의 판단이고. 그 시장의 판단과 생각 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떻게 할 거고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요 두 개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미 연준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냥 확 수요 줄여. 그래서 우리 투자 또 확 줄여. 그럼 경기 침체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과 기업들이 그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더디게 할 거다. 나중에 9월부터든 아니면 11월부터든 어쨌든 할 거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추적자가 나와 있다 치면, 그럼 개인들은 기업들은 도대체 소비를 그 사이에 확 줄여가지고 3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확 오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쓰느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뭘로 보면서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대출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쓴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안 꺾여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1.1%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자꾸 돈을 쓴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의 성장이 나올 때, 대출 증가율이 10%가 나올 때, 명목 성장률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총 여신 증가율이 여기 나와 있듯이 10%라고 칩시다. 9.82%. 그럼 이제 명목으로서 전체 가장 큰 파이예요, 이게. 17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거의 80% 이상 되는 수준이 매년 지금 10%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10% 늘어나면은 명목 성장률이 보통 요 10% 정도는 늘어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은행을 워낙 많이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왜? 인플레이션 너무 높으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9%, 10%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8.5% 이 수준이 아니라 4%대로 떨어진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성장률이 다시 3, 4%대로 올라간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유지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저는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당장 오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연준이 0.25씩 천천히 올리는 요 시기처럼 경기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요 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은행이 미연준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됐어. 우리 이 장래금리 차 이렇게 축소가 됐으니까 우리 대출 안 해줘. 그래서 갑자기 막 10% 대출해주던 거를 5%만 해줄래. 그러니까 성장률이 5%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5%로 그러니까 명목이 5%대로 뚝 떨어질 거고 여기 인플레이션이 5% 넘으면 계속 지금 경기 침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뭘로 봐야 되냐. 저희는 결국 요 예대율로 본다 이거죠. 근데 그 예대율이 지금 은행권이 예금이 아까 엄청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까 3%대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대출을 10%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 발란시트를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전체의 예금 중에서 점점 더 많은 파이를 대출을 해주고 있고 더 위험성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권이. 은행들이. 예.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럼 언제쯤 꺾이느냐. 저희가 봤을 땐 여기까지 오면은 은행들이 과거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대율로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요 고점 여기가 76.53%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64.4%까지 올라왔어요. 요 밑에가 59.53%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 그러면 76.53에서 64.4를 빼면 얼마입니까? 12.5% 정도 되죠. 그럼 GDP가 12.5% 정도 더 늘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더 늘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2년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다시 한 번의 어떤 큰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타이밍은 2년 뒤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2년까지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대출은 계속 일어나면서 투자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실적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그럼 기업의 실적이 망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던 2, 4분기였지만 2, 4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죠. 3분기도 다들 지금 걱정을 해요. 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걱정들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조정이 안 일어났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관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게 닷컴법을 얻어맞았을 때 얘거든요. 예, 보시면 과거에 닷컴버블이 일어나거나 뭐 과거에 이제 이 큰 어떤 위기가 오거나 조정이 일어날 때 보시면은 어쨌든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조정을 해요. 기업 실적에 대한. 예. 보시면 이게 까만색이 이제 이익 추정치를 급격하게 조정을 하는데 보시면 올해 거의 뭐 2, 4분기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올해 내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가 될 때 보면은 예상보다 괜찮네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3, 4분기에 대해서 다들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안 좋게 주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 이미 컨센서스가 다 조정을 했고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인 10월 중순 이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미 연준이 9월달에 도대체 뭘 하지? 그리고 10월에 발표되는 3, 4분기 실적이 얼마나 깨지지? 이거예요. 그게 이제 조정인 거고 그거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테크니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9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 달이 돼서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미 미 연준은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했네. 또 실적이 예상보다 안 깨지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이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말 사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뉴스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스닥이 저렇게 폭락했으니 월요일 날 한국 시장도 망가지겠구나. 또 앞으로 계속해서 4%대 폭락이 나왔으니 안 좋은 흐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S&P 기준으로 한 2, 3% 정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은 후에는 횡보하다가 9월 그러니까 10월 정도서부터는 다시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10월부터. 그럴 수 있고요. 뭐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얼마나 오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만약에 업종이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대폭락장이 왔었던 2007년, 2008년, 2009년 요 시기를 보시면은 어떤 거에 리피트였냐면은 그냥 모든 업종이 다 빠져요.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버스를 사지 않고서는. 근데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렸죠. 5월 달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5월에 반등이 크게 들어왔다고 제가 운영하는 쪽이 크게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네네. 또 6월 달 다시 빠졌지만 또 7월 달에 또 크게 들어왔고 그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더니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종목을 잘 골라놨으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 시장은 대세 하락장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약세장, 뭐 경기 침체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요즘 뭐 태조 이방원으로 표현되는 그 지금의 주도주들 그렇죠. 이것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약세장이라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얘기하긴 해요. 바로 그렇죠. 또 다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가 들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비중을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가져갈 때 한 40% 가까이 가져가거든요. 그쪽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지만 반도체도 저희가 좋게 보는 건데 반도체의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한 템포씩 좀 늦춰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때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뭐 겨울이 왔다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하락 이후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를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줄여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여태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좋다였다가 갑자기 센티먼트가 확 식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락이었고 그게 자그마치 40%나 줬어요. 근데 이게 더 계속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윈터가 와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오면 그러면 맞죠.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는 당분간 안 찾아온다. 그렇다면은 이쪽에 대한 예측치도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실적이 확인되고 또 내년 초가 갔을 때 봤었을 때 아니네?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윈터스 카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시 반등을 했었죠. 하이닉스가 10만 원 밑으로 훅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뭐 12, 3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다시 지금 또 훅 떨어져서 또 9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아니면 펀디멘탈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서 가느냐 그거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 조정을 더 받는다 어떤 이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돈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새로운 유동성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사기는 어려우니 기존의 걸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는 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지 않은 쪽에 대한 그게 이제 반도체주가 하나로 예로 드는 건데 이쪽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네.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빠지기 전에 한번 샀다가 더 밑에서 살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혹은 네. 저가 기회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더 매수를 해야 될까? 두 번째가 맞겠죠. 사실은. 만약에 저희 시나리오에 맞다면.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벌써 많이 빠졌는데 거기를 던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가 왜 괜찮냐면요. 이게 고점을 잡은 게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빠져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예. 그게 사실은 친환경 법안이었으니까. 그게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그 고점을 탈환도 못하고 빠져 있었으니 이번이 더 세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예. 인플레 법안이. 근데 반도체는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결국은 경기가 IT 산업 쪽에서 뭐 서버 디램 쪽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추가적인 수요가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는 타이밍이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펀디멘탈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매력이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이 과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조짐이었다. 또는 2007, 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조짐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냥 다 던지세요. 그냥 던지시고 뭐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냥 다 파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저는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장을 좋게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좋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에 사이클에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은 전체 기간 중에서 80%는 좋게 얘기하고 한 20%만 안 좋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제가 정말로 안 좋게 얘기했던 게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이때였어요. 정말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별명은 최후의 비관론자였겠죠. 요즘은 뭔지. 요즘은 아시죠? 콜동원. 뭐. 그러니까. 근데 저도 변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열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자꾸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라고.
그거 자꾸 틀리신다고.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맞추려고 하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 엇박자 나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환율을 맞추시려고 하세요. 그건 더 안 된다라고 매번 얘기해 드려요.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거 맞는데 그러면 지금 환율이 1,380원, 뭐 1,350원에서 막 1,400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환율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먼저 알고 다른 액션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섣불리 던지는 게 아니고요.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4% 다시 이제 공포에 빠져서 전저점 혹은 그 이상으로 진짜 본격적인 폭락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데 그 공포는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다. 네. 그 이거는 그렇게 공포를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제 과거에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그 M2나 시총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번의 사이클이 정말 전에처럼 어떤 닷컴 버블이라든지 미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기 시작하면서의 어떤 큰 상승장이 왔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저희의 계산 숫자는 S&P 500이 5,400포인트, 나스닥이 16,80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시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지수 대비해서 30-40%는 더 올라가고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때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20% 오르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정말 너무 늦은 거죠. 그죠? 얼마 더 많이 남지 않은 상승장을 남겨놓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빠질 때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승하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네. 그럼 그 2년 짧게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아닌 내후년 상반기. 까지는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의 상승장은 전례 없는 강력한 상승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숫자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결국 어느 정도 거품이 쌓였느냐, 시총 대비해서 M2를 계산했을 때 얼마나 시총이 많이 늘었느냐, 자 이런 건데요. 자 요거 상당히 재밌었었어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왜 꼭지를 못 생각했었을까? 나 바보 아니냐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과거에 이 시총 나누기 M2로 계산했었을 때 제가 그 과거의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막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리가 왜 멀다라고 말씀을 막 드렸었냐면 그때의 가상화폐 시장을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없던 게 3조 달러나 됐었잖아요. 정말 고점 갔을 때 막 3조 6천. 그러면 거의 나스닥 시장의 거의 10% 가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을 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작년 11월이 어느 정도의 고점이었냐면 시총 나누기 M2로 했었을 때 약 392%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고점이었던 484%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보고 있었으면은 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8월달, 그러니까 2008년도 고점. 이게 이제 그 산업재 버블 터졌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 그때 고점은 307%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평균값을 내보니까 395%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올라갈 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는 이게 참 너무 과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똑같은 계산을 지금 현재로 다시 해보면은요, 가상화폐가 지금 정말 많이 줄었죠. 1조 달러로 줄었어요.
아, 3분의 1 가까이 줄었네요. 네. 3분의 1 그 정도로. 네. 게다가 나스닥도 줄었죠. S&P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총 합계가 66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290%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290%까지 떨어지니까 전에 평균보다도 떨어졌고, 네. 요 때보다도 떨어졌어. 그러니 아직 괴리가 17%나 있잖아요. 어쨌든 요걸로 계산했더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의 룸을 계산해 봤더니 3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S&P 500으로는 5,500이 나오고 나스닥으로는 16,5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을 살짝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룸.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연준의 정책이 됐든 아니면 또 글로벌리 어떤 터지는 여러 우발적 사건들이 됐든 뭐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전제를 해야죠. 그렇죠. 항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도 많이 깨지거나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생각보다도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경기 침체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실적은 경기 침체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이 선진국 아까 너무 앞에 나왔는데 잠깐만요. 선진국으로 돌아와서 선진국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또 돌려보는 모델 중에서 저는 이 숫자가 확연하게 마이너스로 넘어가야지 제가 베어리시하게 변한다고 얘기를 매번 해드렸어요. 지난 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이 얘기는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모든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6.4% 정도 있다. 라고 나오면 이럴 때는 저는 세게 대사락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유럽이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비관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로 가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초강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펀디멘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는 확 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어디냐? 뽑아보면 똑같이 나와요. 대만, 중국, 한국, 베트남. 이거는 다 반도체 쪽. 반도체든 IT든 2차 전지든 전기차든 4차 산업혁명이든 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질문하셨던 게 반도체를 던져야 되느냐. 이건 난 못한다. 제가 포트에 제법 많이 들고 있지만 거기서 깨지고는 있으나 이번에 팔았다가 조정할 사다가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갖다가 뭐 다 덜어냈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5% 들고 있다가 한 5% 덜어내서 20% 들고 있다가 다시 25% 늘리거나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제 역량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다 25% 없앴다가 다시 25%를 실었다가 이걸 할 수 있을 능력이 될 건가? 이거는 트레이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운용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타이밍을 탁탁 맞출 수 있겠느냐. 보통은 이제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정에서 그럼 우리가 담아야 되는 혹은 지금 5%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담아야 되는 섹터 혹은 주식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종목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걸 띄워놓고 업종으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매주 그 모델들 돌리고 뭐가 매력이 있는지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통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1등, 2등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 태양광과 2차 전지 전기차예요. 요 위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라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팡이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딱 뽑자면 팡, 마가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 근데 거기에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면 전기차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사이클에는 여기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밑으로 올라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확 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건설이에요. 건설, 주택 건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설회사겠죠. 이건 미국이 그렇게 다들 아까 막 띵 하면서 뭐 부동산 안 좋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펀디멘탈 쪽으로 돌려보면요, 너무 싸요. 싸도 미국 종목인데 이익이 계속 느는데, 물론 물가 그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폭은 빨리 빠지죠. 거래량도 줄고 있지만 얘네들의 실적은 P 멀티플이 5배. 미국 회사가 이익이 느는데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건설 네. 중에서 뭐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밑으로 쭉 좀 내려가면은 이제 클린 에너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을 포함하는 죄송합니다. 테슬라를 포함하는 ETF도 있고요. 또 보시면 요것도 뭐 그러니까 거의 신재생 에너지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올라옵니다. 예, 바이오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올라오고요. 근데 여기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올라오고, 그다음 ESG 다들 많이들 뭐 엉망이들 아니냐 하는데 괜찮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은 5G도 올라오고, 또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 로보틱스, IoT 뭐 등등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쭉 보면 결과값이 뭡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전기차, EV, 배터리 요 업종만큼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ETF죠. ETF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 대표적으로 한 13개 정도 업종으로서 성장주. 예, 성장주도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해드리고, 일단 예.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치보다 좀 이 정도는 평가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목표가가 아니라, 그렇지. 예,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훅훅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렇지, 기업 실적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써먹는 겁니다. 네. 바텀업인 거죠, 바텀업.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또 13개 종목으로 보면 이게 약간 대형 성장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팡, 마가 같은 것들. 근데 이제 팡, 마가 안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뭐냐라고 뽑아보면 저희는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정도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테슬라 다 뭐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는 전기차고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 안에 있는 EV도 배터리도 살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뭡니까? 다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살아있다라는데 반도체가 망가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반도체, AMD, 퀄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당장은 안 들어올 거지만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가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한국 회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30개 기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뭐가 올라왔느냐? 한화솔루션, 기아차, 현대에너지솔루션.
뭡니까?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네요. 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래도 딱 시장이 금요일 날 보여줬다 이거죠. 미국 시장도 심지어 장은 급락을 했으나 글로벌 쪽에 있는 태양광 관련된 쪽은 살아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여기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미국 쪽에 천연가스 관련된 쪽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천연가스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켜서 한국 시장은 뭘 봐야 되겠죠? 조선주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LNG 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업종들은 만약에 경기가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달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절상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더 이상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로 가게 만든다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번에 급락장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데이터별로 좀 잘라진 느낌이 들어서 총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왜 지금 이 시장 공포 더 많이 빠질까, 전저점 혹은 폭락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전저점 이하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 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 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태까지 큰 폭의 이미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락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여태까지 말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드러났던 것은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올 수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가 침체가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통화 정책을 썼는데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이 좀 나아지면 시장은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이 나아지는 변곡점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9월에서 11월에 있는 이 FOMC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날 거다. 그럼 그게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시장이 제법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그 상승폭은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30% 정도, 많이 올라가면 40% 이상까지도 올라갔어요. 지수 단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지수 단으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하락을 좀 더 즐겨보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막 하락했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봤더니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화려하게 마지막 끝나는 불꽃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이 불꽃을 피우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전기차,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연결되고 LNG, 천연가스 이런 쪽이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어떤 우리가 신저점,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공포 속에서 던졌던 분들이 이제 많은 손해를 봤던 것처럼, 왜냐면 그 이후에 또 장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보신다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다르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다르게 봐요? 당연히 들고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훨씬 더 짧게. 트레이딩 위주로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네, 지금 현재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 20%, 뭐 30%씩 빠졌지만 이 시장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안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투자라는 것은 긴 템포로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고객을 만날 때 저는 앞으로 이 일을 10년, 20년, 30년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10년, 20년, 30년 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가입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꾸준히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운을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좀 긴 템포로서 바라보자. 네.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네.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네.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렇잖아도 요즘 그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인플레이션 네. 감축 법안에 의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네. 아직도 더 올라갈 룸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왜 저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죠. 근데 미국에선 저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안 사요. 미국 종목을. 미국은. 네. 그냥 ETF를 씁니다. 근데 그 ETF에 뭐가 들어가냐? 한국, 중국이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 네. 한국이 들어가는 비중은 적은데 특히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디는 투자를 하든 간에 어느 나라를 투자를 하든 간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던진다 하더라도 다 던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반도체 메모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1등이다.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사서 모으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EV, 전기차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테슬라를 사지 포드를 사느냐 GM을 사느냐 안 산단 말이죠. 저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아차, 현대차가 정말로 매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법안 때문에 뭐 매출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풀어나가겠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태양광이 그런 거예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이 가장 높아요. 미국보다 훨씬 먼저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태조 이방원이 뭐 어떻다. 뭐 너무 고점이다. 뭐 태양광 저는 고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당연히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예. LNG 뭐 당연히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방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방산 보시고 원자력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겠죠. 중국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잘 보시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우리나라의 종목을 고르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지금 나스닥 폭락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그 결론적인 자꾸 우리가 결론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결론보다는 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근거 이것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이 납득이 됐을 때에는 네 그리고 팩트 체크하시고 납득이 됐을 때에는 네 그거에 맞는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 자료는요, 네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자세하게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자료와 함께 되새김질을 여러 번 하셔야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